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오늘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맹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제 요청에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사일 폭발음과 함께 회색 연기가 곳곳에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주 정부 건물에 융단 폭격을 퍼부은 겁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10여 명이 숨지고 정부 건물이 크게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남부 다른 지역에도 공습에 나서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파괴됐고 남부 타이르 지브나에선 학교가 폭격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구호 차량이나 학교가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표 당일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 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على عروة يعني فاجأ العالم كله والله جينا لهم شهداء وعالم.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란과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포함하지 않은 휴전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까지 위협받자 트럼프 미 대통령도 공격 자제를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But the kind of deal Israel wants, I think, would be to send Lebanon back into a civil war. 헤즈볼라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해군 기지 등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 무장 해제 논의를 위해 오는 14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의 첫 대면 협상을 앞두고 대가 없는 양보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لن نقبل بالعودة إلى الوضع السابق وندعو المسؤولين إلى إيقاف التنازلات المجانية.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대화 파기 가능성까지 거듭 시사하고 있어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첫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제권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통행료 부과 시도 중단을 경고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해협 통제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mmediate priority of the president is the reopening of the strait without any limitations, whether in the form of tolls or otherwis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석유는 아주 빠르게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석유 공급과 유가 안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휴전 발표 뒤 첫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대독한 성명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و حتما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به مرحله جدیدی وارد خواهیم نمود. 모즈타바는 이란 국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침략자들을 향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피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휴전 수용이 모즈타바의 승인과 지도부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 이란 간 줄다리기가 종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주간의 휴전 합의에도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박들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선박 통과에 대한 이란 측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선원들은 종전 협상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기간 2주가 흘러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개방인지 봉쇄인지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선박들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휴전 협정 이후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0척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해협을 지난 선박들은 이란 국적이거나 이란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선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개방한다고 밝힌 바도 있지만 선박들은 통과 시기나 방법에 대한 이란 당국의 명확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5위 해운사인 하팍로이드 역시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컨테이너선 6척을 그대로 머물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협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선박을 움직이기에는 선원들의 안전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인터뷰한 선원은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벌써 40일대에 접어드는 만큼 선원들도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결국 선원들은 파키스탄에서 열릴 종전협상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오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세계의 시선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휴전 타결에도 메신저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은 왜 핵심 중재자로 떠올랐고 또 이번 협상에도 사활을 걸고 있을까요?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과정에서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 배경엔 파키스탄 군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깊은 신뢰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을 중지한 이후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수라고 부르며 각별한 유대감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중재역이었던 오만이나 카타르가 이란의 공격권에 포함되며 위축되자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인 파키스탄이 전략적으로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란을 제외하고 시아파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 정서적 유대가 깊고 실제로 아야톨라 하메네이 사망 직후 전국적인 유혈 시위가 벌어질 만큼 내부 여론도 민감합니다. 무엇보다 국가 수출액과 맞먹는 중동 노동자 500만 명의 송금액을 지켜야 하는 경제적 절박함도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아프간 접경지와 내부 반군의 안보 위기까지 겹친 파키스탄에게 전쟁 종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If the regime weakens in Iran and there's chaos in the country, then you have a situation that's really bad for Pakistan.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갈등 속에서도 균형 외교의 역량을 증명해왔습니다. 이곳 중동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다시 한번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휴전 협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법정 공방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법정 심판대에 오릅니다. 지난 2019년 기소된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는 3건의 뇌물과 부패 혐의 재판입니다. 한 건은 해외 사업가들에게서 26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고 다른 2건은 자신한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이스라엘의 언론들과 거래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인한 비상 폐쇄 조치 덕분에 멈춰 서 있던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휴전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오는 12일 재판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재판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הנשיא טראמפ קרא לסיום מיידי של המשפט כדי שאוכל יחד איתו לקדם ביתר שאת אינטרסים חיוניים המשותפים לישראל ולארצות הברית בחלון זמנים שספק אם יחזור. 이란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발표 직후 레바논을 맹폭한 배경에 전쟁 상태를 유지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네타냐후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당초 레바논을 휴전 대상에 포함하려던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직후 급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헤즈볼라 소탕이라는 명분 뒤에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재판이라는 외통수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 중동 평화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급해진 그의 선택이 이제 막 물꼬를 튼 종전 협상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올 하반기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건국기념 250주년 행사에 초청하겠다는 백악관의 제안도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2월 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여러 차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특히 민간인 피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며 최후의 경고를 보내자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ertamente di diritto internazionale, ma molto di più una questione morale per il bene del popolo completo intero. 이후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하자 교황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폭탄을 던지는 자들의 편에 절대 서지 않는다며 대화만이 평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미 고위 관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도 교황청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교황의 비판이 잇따르자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주미 교황청 대사를 국방부로 불러 질책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했다며 교회는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14세기 프랑스 왕실이 로마 교황을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던 아비뇽 교황 시대까지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올 하반기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오는 7월 4일 미국 건국기념 250주년 행사에 초청하겠다는 백악관의 제안도 거절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여야가 온종일 협상을 이어간 끝에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지원금이 유지됐고 K패스 할인 확대 등 각종 민생 지원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대응이냐 전쟁 핑계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국회가 처리를 약속한 10일 자정을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고유가 위기 속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환영한 반면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우대 예산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항의했고 대거 기권과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산은 박스가리만 되었을 뿐 제대로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와 이름이 같은 짐 캐리 예산. 합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야는 지도부 아침 회동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국회 릴레이 회동을 소화한 뒤에야 정오쯤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빚 없는 추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26조 2천억 원 총액은 유지하되 각종 사업을 더하고 빼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는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을 정말 다행이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도 제1야당은 양보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당으로서도 국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이 밖에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K패스를 50% 할인하는 데 1,000억 원을 더 투입하고
주요 원자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천억 원을 증액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보조금 등을 신설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역시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하강 압력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간 휴전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란 전쟁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금리 향방을 결정하겠다며 일단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임 중 마지막 회의인데 선물도 없냐며 농담을 던진 채 회의를 시작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30분 후 이 총재를 비롯한 7명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전원 연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차단돼 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경기가 급감하는 이른바 공급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를 좀 더 지켜본 후 금리를 조정하자는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그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위에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총재는 이란 사태가 안정된다면 현재의 고환율도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며 취임 전 1,42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오는 20일 퇴임을 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환율이 1,500원을 넘었어도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했는데 외국인 증시 이탈이 썰물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외국인 환차익만 늘릴 수 있어 그랬다며 후일담도 털어놓았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고환율 주범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발언은 후회하지만 당시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 11월, 12월에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ETF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본 유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먹었어도 그 얘기를 해서 그 뒤에 국민연금하고도 얘기도 있고 여러 제도 개선이 있어서 지금 하라고 해도 아마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이 총재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부채 조달이 아닌 초과 세수로 조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추경으로 지방 초중등 교육에 4조 8천억 원을 지출하는 건 문제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더 기묘한 곳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경로를 통해 확보한 원유가 울산항에 들어오면서 일단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물량이 사흘치에 불과한 데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운송 지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수입 원유가 끊겼던 S-오일에 원유가 공급됐습니다. 정부 비축유가 아닌 수입 원유가 S-오일 울산 공장에 공급된 건 10여일 만입니다. 공급된 원유는 사흘치 분량의 208만 배럴. 원유를 운송한 선박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사우디 얌브항을 통한 우회 경로로 지난 5일 울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울산세관은 지체 없이 통관시켰고 원유는 지하배관을 통해 S-오일 원유 탱크에 바로 공급됐습니다. 원유 나프타를 울산항에 입항하는 경우에 평일 같으면 이제 24시간, 공휴일 같으면 72시간까지 최대 걸리던 것을 현재는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지난 8일 울산항에 입항한 브라질산 원유 142만 배럴도 신속히 통관시켰습니다. 중동 사태 관련 공급망 위기 대응팀을 가동한 울산세관은 원유와 나프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도 중동 전쟁 여파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파악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 상당수는 중소기업으로 이 가운데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동이 주요 수출국인 기업들은 운항 지연 등으로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를 동결했지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운전자들은 최고 가격이 2주 더 유지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기름값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첫날 서울의 한 주유소.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에 미뤄졌던 주유에 나선 차량으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가격을 2주 더 고정하면서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될 거란 기대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한이라는 게 생겼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제정세,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6개월 정도는 종결이 돼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당분간은 오르면 올라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쓰이는 경유의 국제 시세는 2주 동안 15%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공급가도 묶었지만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체감이 좀 안 와요. 떨어져야지 힘들어요. 기름값은 올라가고 운임비는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타격이 엄청 크죠. 기름값 역시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988원, 1,982원으로 전날보다 4원 안팎 올랐습니다. 서울은 휘발유, 경유 모두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기름값이 곧 2,000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2차 고시 때 공급가는 210원 올랐지만 주유소 평균 판매가는 아직 160원가량 인상에 그친 만큼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과 휴전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아군이었던 마가 진영 비판론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한 패배자들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각각 독자 채널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언론인 메긴 켈리와 터커 칼슨. 이란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I'm sick of it. Can't he just behave like a normal human? I mean, honestly, like the president, 380, yes, shut up. It begins with a promise to use the U.S. military, our military, to destroy civilian infrastructure in another country, which is to say to commit a war crime. 마가 진영의 대표적 농객인 알렉스 존스는 수정헌법 25조로 트럼프를 끌어내릴 방법은 없는지 물었고 How do we 25th Amendment his ass? Tackle Trump and let him pretend he's president and publicly report that he's going through a health issue and Vance take over. 한때 마가 진영의 여전사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대통령 직무정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And he's out of control and people within the administration need to step up, take responsibility and rein this in. 트럼프 대통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며 공통점은 낮은 IQ의 패배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가 진영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저격했습니다. When Trump with MAGA, and I think MAGA is most of the Republican Party, is 100% approval. 마가 진영의 음모론자로 트럼프 최측근인 로라 루머는 이들이 적국의 돈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를 흠집내는 방송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백악관이 내부 직원들에게 경고까지 했지만 수상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를 고작 몇 시간 앞두고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원유 선물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유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선물을 팔아치운 건데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을 점친 것도 놀랍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파는 건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지난달 23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연기를 발표하기 불과 15분 전에 누군가 5억 달러 규모의 원유 선물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겁니다. 이른바 미래 예측 사이트 상황은 더 노골적입니다. 대표적인 예측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휴전 발표 몇 시간 전에 휴전에 돈을 걸어 떼돈을 벌었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만들어진 계정으로 이번 휴전 베팅이 첫 거래였습니다. A group of traders created accounts hours before President Trump announced a ceasefire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ese accounts did not exist before. They made only one bet and they won. 백악관은 지난달 24일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공문까지 내려보냈지만 수상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몇 시간 전에도 신규 계정들로 수십만 달러를 챙기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군사작전에 돈을 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일단 2주 동안 휴전은 했지만 높아진 인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소비가 위축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쟁에도 소비 성향이 여전한 고소득층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고급 브랜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파리의 감성을 내세운 프랑스의 대표 럭셔리 백화점 중 하나인 프랭땅.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고소득층과 세계 곳곳에 부유층 관광객이 모이는 뉴욕 월가에 진출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주 고객인 상류층이 가격이 아니라 취향을 기반으로 소비를 이어가는 만큼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편. 다만 같은 고급 브랜드도 특성에 따라 위기에 강한 정도가 다릅니다. 구찌와 생로랑을 내세운 캐링은 구찌 의존도가 높아 경기가 나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를 거느린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는 패션과 주얼리, 주류 등 사업이 다양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텨주는 게 특징. 에르메스는 초고가의 공급 제한 전략을 써서 경기가 나빠도 매출이 거의 줄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프랭땅 백화점은 뉴욕 진출 1년을 기념해 LG전자와 손잡고 세계 최초 투명 무선 TV와 올레드 TV로 꽃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에 나섰습니다. 국내 가전업계도 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고급 브랜드 제품군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G 시그니처가 이제 그 프리미엄 브랜드로 저희들이 자리를 이제 잡을 건데 그 10년 차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공부하는 전체의 가전 제품,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시그니처를 준비를 했다. 이란 전쟁으로 3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3.3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로 떨어져 소비가 위축 조짐을 보이는 상황. 전쟁 같은 위기 속에도 소비가 흔들림 없는 고소득층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급 브랜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며 후보 선출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권력투쟁 구도 속에 선거주자들이 경쟁하며 갈등이 불거지는 데 비해 국민의힘은 아직 유력 후보조차 찾지 못한 채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잡음은 엉뚱하게도 이재명 대통령 영상에서 불거졌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당은 대통령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은 경선 때 쓰지 말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라. 고공 지지율, 대통령과의 인연이 자산인 친명계는 최고 무기에 족쇄를 채운다며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도 진상 파악을 언급할 정도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고 결국 당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드리고
지난해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합당과 1인 1표제, 특검 추천과 공소 취소 모임 등 잊을만 하면 반복된 이른바 명청 갈등이 대통령 홍보물로 재현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엔 명픽 정원호 후보가, 경기지사엔 올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나란히 결선 없이 과반 득표한 것도 여권 내에선 팽팽한 긴장감을 감돌게 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차기 권력 투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잡음이 큰 범주의 당권 싸움이라면 국민의힘은 각자 도생에서 오는 난장판에 가깝습니다. 대구시장 컷오프 갈등은 보름 넘게 당 전체를 흔들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보기 싫어서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최대 선거구인 경기도는 후보를 추가 공모하며 아직 경선 출발도 못했습니다. 최고위원 간판을 달고 경쟁자나 공관위를 비난하는 돌출 발언까지 나왔는데 지도부 회의가 개인 유세장이란 지적에도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남은 경북 지역 또한 불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로선 세종과 강원 등 지역 방문이 번번이 무산된 데 이어 최고위원회까지 싸움터로 변하며 거듭 생채기를 입었습니다. 공천 내용 속의 당 지지율은 20% 이하 박스권에 갇혔고 특히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좀처럼 좁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50여일,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집권 민주당은 교만은 안 된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권 실책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대구가 승부처가 된 오늘날의 상황이 야권이 처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과 전달에 의심되는 날짜 등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전 의원이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고 하루 만입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이 시계를 전 의원 지인이 수리 맡긴 사실 등을 파악했습니다. 전 의원이 시계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뇌물가액 3천만 원 미만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금품 수수를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3천만 원 이상이 오갔다고 특정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을 다량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책을 산 건 인정되지만 청탁이 있었다거나 전 의원이 통일교 측의 구입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했다는 건데 합수본은 전 의원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과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의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과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합수본은 두 사람이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수년간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이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데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수본은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통일교 관계자 4명도 죄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합수본은 출범 석 달 만에 정교유착 합수본의 시발점이었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중요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합수본은 다만 통일교 교단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과 인접한 경기 핵심 지역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공급 부족과 전세난에 조바심이 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 속 서울과 인접한 경기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인데요.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 신도시 신축단지.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11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전용 73제곱미터도 지난달 13억 5천만 원을 찍으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괜찮고 교육 여건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젊은 층 매수세가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서울 쪽에 이런 신축으로 요 가격대로 12억 선에서 살 수 있는 집은 없고요. 아이들 학교 그리고 평촌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를 보시는 30대 그리고 신혼부부들까지도 서울에서 밀려서 내려오시는 신혼부부들까지도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몰려 인접한 경기 지역 집값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7곳이 경기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1위는 경기 용인 수지구로 1분기 만에 6% 넘게 뛰었고 평촌이 있는 안양 동안구가 5.23%, 경기 구리, 광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구리나 과천 하남 지역은 서울 거주자가 매수하는 비율이 1년 전과 비교해 2~3배 커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전월세 가뭄까지 겹치면서 매수를 결심한 젊은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 탓에 서울에서 집 사기가 여의치 않자 경기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일부는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집 매수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까지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실속거주 경향이 확산하면서 세금 부담이 덜하고 가격 접근성이 가능한 경기 쪽 매수세 이동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인데요. 1000곳 가까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시행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늠하게 해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있는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조에 교섭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시행 뒤 4주간 하청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10곳 중 4곳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정부부터 먼저 교섭 자리에 김영훈 장관부터 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교섭은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법 시행 초기 기준점을 잡기 어렵다 보니 사용자성 여부를 가리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 노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 신청에 대해 안전관리, 인력 배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 성공회대 등을 상대로 한 심판에서도 하청노조의 교섭 권리를 연거푸 인정했습니다. 포스코 하청노조들이 낸 최초의 교섭 창구 분리 신청도 받아들인다고 판정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최근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노동계와 경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안착 여부를 평가하기도 노사 우려를 잠재우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하청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바라보는 분위기 변화는 분명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초기 수사 미흡을 지적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주목됩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입니다. 남성 여럿이 김창민 감독을 둘러싼 가운데 이 중 한 명이 뒤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릅니다. 김 감독이 넘어진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밖으로 끌려나간 김 감독은 얼굴을 맞고 쓰러진 채 끌려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식당 내 소음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목숨까지 앗아간 겁니다.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김 감독이 식기를 들이밀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고 김 감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의자를 한 명으로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검찰의 요구로 보완 수사를 하고 나서야 뒤늦게 다른 피의자 한 명을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김 감독 유가족은 수사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하고 다시 하기가 굉장히 기술상이나 절차상도 어려운 것 같은데 진실이 규명이 돼서 이 억울한 죽음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거죠. 논란이 확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초기 수사 미흡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를 맡았던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 감독 아들과 출동 경찰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사건의 전 과정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인데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산과 자연을 좋아해 맑은 공기를 찾아 강릉으로 귀농한 부부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동해바다가 출렁이는 강원도 강릉 해변 바로 옆. 귀농 7년차 이선희, 현충환 부부 청년 농부는 이곳에서 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고도 없는 강릉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강릉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공기도 맑고 해서 우리가 지내기에 최적의 장소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귀농 초기에 부부는 오이를 장목으로 선택했는데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딸기로 갈아탔습니다. 다행히 딸기는 재배 첫 해부터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고 지금은 연간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 품질과 크기, 형태에 따라서 등급을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맞는 유통 채널을 설계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저희가 도매 시장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딸기를 끝까지 익혀서 제일 좋은 상태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강릉 주변 카페나 베이커리, 학교 급식에 납품하거나 소비자 직접 판매가 전체 매출의 70% 가까이 됩니다. 일단은 신선도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쓰면서 이렇게 무르거나 상하거나 해서 버리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네, 딸기는 이 양액을 통해서 수경 재배를 하는데요. 이 양액을 재활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 번 쓰고 사실상 버려지는 양액을 재생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용하는 건데 이를 통해서 생산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비료 사용량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양액 재배 기술 등
청년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현재 딸기 농장 규모를 더 키우고 있는데 이 다음 목표는 귀농 지역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기여라고 합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소나무 고사의 주범인 제선충에 이어 최근에는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병해충 발견 시기마저 빨라지면서 소나무 숲 방제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안가 소나무 숲입니다. 나무 전체가 누렇게 말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화기를 때만 해도 멀쩡했던 소나무들이 불과 몇 달 사이 고사된 겁니다. 나무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줄기도 잘려나갔습니다. 고사목에 설치한 포획틀에 검은 반점처럼 가득 붙어있는 물체는 감염 매개충인 솔껍질 깍지벌레입니다. 푸르렀던 소나무 숲이 반년 만에 말라 죽는 등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충이 되기 전 몸 길이 0.5에서 3mm 정도 되는 솔껍질 깍지벌레가 나무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고사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파악한 피해 나무는 약 9,000그루로 전년보다 12배 이상 급증했고 이후 매년 10,000그루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충은 제주 전역에 분포하지만 고사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한경 등 서부 지역, 표선과 구자 지역에서 발견 밀도가 높았습니다. 최근 고사목 25그루 표본 검사 결과 제선충 감염은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변수는 기후변화 요인입니다. 강한 북서풍과 강수량, 기온 등의 원인으로 나무 상태가 약해졌고 성충 발견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깍지벌레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수세가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깍지벌레 등 해충들이 침입을 해서 수목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림당국은 국비를 포함해 6억 원을 긴급 편성해 150헥타르 피해나무 10,000그루 긴급 방제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지점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시료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보내 성충 개체수 조사와 출현 빈도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약재 지상 방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무를 제거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페로몬 트랩으로 해갖고 설치를 해서 이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선충에 이어 솔껍질 깍지벌레 고사 피해가 제주 전역으로 퍼지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형 화재와 끼임 사고가 났던 같은 공장인데요.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방진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오가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컨베이어 센서가 오작동한 것으로 보이자 장비 교체에 나섰던 설비 작업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된 겁니다. 한 명이 먼저 컨베이어를 살피다 사고를 당했고 급히 도우려던 다른 한 명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에도 큰 불이 나 3명이 다치고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2달 전 불이 났던 시화 공장 건물입니다. 검게 탄 흔적을 가리기 위해 여전히 가림막이 덮여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가 난 기계에 대해 먼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역시 사측으로부터 공장 내부 CCTV와 작업 지침서 등을 제출받고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오늘은 다시 완연한 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3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낮에 22도까지 오릅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넘어오면서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세종, 충남의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해안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8.3도, 대구는 10도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17도, 대구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